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8장 사랑이냐 자유주의냐. 다시 잠깐 클로이의 구두 문제로 돌아간다면 그 사태가 구두의 장단점을 두고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부정적 분석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둘 필요가 있겠다. 솔직히 말하면 그 문제로 인하여 우리 관계에서 두 번째로 큰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어서 눈물, 모욕, 고함, 그리고 오른쪽 구두가 유리창을 부수고 댄비 스트리트의 보도로 떨어지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순수하게 멜로드라마적인 측면도 강했지만 그와 동시에 철학적 문제까지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정치적 영역만큼이나 개인적 영역에서도 근본을 이루는 선택의 문제, 즉 사랑과 자유주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두 항을 등식으로 보는 전자가 후자의 한역이라고 보는 낙관적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설사 두 항을 결합시킨다고 해도 그것은 강제로 이루어진 결론에 불과하다.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상대를 마음대로 살게 해주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상대가 우리더러 마음대로 살라고 허락한다면 그것은 보통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왜 두 연인 사이에서 목격되는 잔인함을 증오와는 다른 문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구두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 사이에 다리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왜 공동체나 국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나라는 보통 그 구성원들이 고립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별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놓아두는 것일까? 왜 사랑, 친족관계, 형제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나라들은 보통 그들의 주민의 상당 부분을 학살하게 되는 것일까? 영수증을 보관했냐니 그게 무슨 뜻이야? 클로이가 소리쳤다. 혹시 구두에 문제가 생길까봐 한 말이지. 구두는 텔레비전이 아니야. 모르지. 곤돌라에서 나오다가 힐이 도로를 덮은 돌 사이에 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갑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고. 왜 그냥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을 못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셈이 나서 그러는 거야. 그래, 나도 늘 사람들 앞에서 펠리컨처럼 보이고 싶었어. 그리고 나쁜 놈처럼 보이고 싶었겠지. 미안하지만 정말이지 나는 그게 오늘 밤 파티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는 왜 모든 걸 그런 식으로 망쳐야 하는 건데? 너를 좋아하니까 누군가는 너한테 진실을 알려주어야 하잖아. 쟤만은 이게 마음에 든다고 했어. 레슬리도 정말 좋다고 했고 에비게일도 뭐라고 할 것 같지 않아. 그런데 너는 뭐가 문제야? 내 여자친구들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설사 심한 고통을 주더라도 나쁜 소식을 알릴 수밖에 없다는 마음은 없다는 거야. 기분 상한 건 아니지? 기분 상했어. 그럴만해. 이런 멜로드라마를 구구절절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다. 잠시 후 몰아치던 폭풍이 절정에 이르러 클로이가 그 불쾌한 구두 한 짝을 벗었다. 나더러 보라는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그것으로 나를 죽이려는 것 같아. 날아오는 투사체를 피해서 고개를 숙였다. 구두는 내 뒤에 유리를 깨고 밖의 거리로 날아와 쓰레기장의 이웃이 볶다 버린 치킨 마드라스에 꽂혔다. 우리의 말다툼에는 사랑과 자유주의의 역설이 담겨 있었다. 클로이의 구두가 어쨌든 간에 그것이 왜 중요하단 말인가. 클로이에게는 또 다른 점이 많으므로 내가 이자잘한 일에 눈길을 고정시키는 것은 우리의 게임을 망치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왜 보통 친구들에게 하듯이 예의 바르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까? 나의 유일한 변명은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 그녀는 내 이상형이라는 것, 구두만 빼면 따라서 나는 이 작은 결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보통 친구에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다. 친구가 내 이상형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거론할 가치도 없을 정도이니 우종의 경우에는 이상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내 사고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말을 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변명이었다. 마음이 좀 넓어지는 순간이면 우리는 낭만적 사랑이 기독교적 사랑과 비슷하다고 상상하곤 한다.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는 무비판적이고 너그러운 감정, 조건이 없고 경계도 설정하지 않고 구두까지도 모두 사모하는 사랑,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랑. 그러나 연인들에게 말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기독교적인 사랑은 침실로의 이행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적 사랑의 메시지는 특정한 경우보다는 보편적 경우에 어울린다. 모든 여자에 대한 모든 남자의 사랑, 서로 커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두 이웃 간의 사랑에 어울리는 것이다. 매번 유리업자를 부르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비자유주의는 절대 일면적이지 않았다. 나한테도 클로이를 미치게 만드는 면이 수도 없이 많았다. 왜 너는 영국을 그렇게 따분해하니? 왜 너는 꼭 100년은 된 것 같은 저고리를 입으려고 하니? 왜 너는 자면서 이불을 침대 밖으로 밀어내니? 왜 너는 썰 벨러 미국의 소설가가 그렇게 위대한 작가라고 생각하니? 어쩜 너는 아직도 주차를 할 때마다 바퀴를 포도에 걸쳐 넣니? 왜 너는 자꾸 베개에 발을 올려놓니? 이 모든 것이 가정이라는 강제 수용소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며 상대를 자신의 이상형에 더 가까이 끌어들이려는 일상적 시도들이다. 이것에 대해서 무슨 몇 변명이 가능할까? 부모와 정치가들이 메시를 꺼내들기 전에 하는 낡은 말이 있을 뿐이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 나는 내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너에게 영광을 주었으니 이제 너에게도 상처를 주겠다. 클로이와 나는 친구들에게라면 절대 우리에게 서로 그러는 것처럼 잔인하게 굴지 않을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치밀함을 일종의 소유권이나 허가장으로 여겼다.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했을지는 모르지만 이제 예의는 차리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클로이와 내가 에릭 로메르의 영화 그녀는 싫어했고 나는 좋아했다를 두고 말다툼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로메르의 영화는 좋을 수도 있고 동시에 나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클로이는 마음이 꺼여 나를 지성가잉의 답답한 똥같은 놈이라고 불렀고 나는 그녀를 타락한 현대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심판하는 식으로 응수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비난이 맞다는 것을 증명을 한 셈이다. 정치는 사랑과 연결시킬 만한 분야가 아닌 듯하지만 프랑스 혁명이나 파시스트나 공산주의자의 혁명이라는 유혈이 낭자한 역사 속에서 똑같은 사랑의 구조를 읽어낼 수는 없을까? 거기에도 열정적인 이상을 바탕으로 한 강압적 구조, 다기한 관점에 대한 짜증이 있는 것이 아닐까? 사랑의 정치의 악명 높은 역사는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되었다. 그때 처음으로 국가는 국민을 통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치 강간을 당하는 사람에게 방법의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국민은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단두대로 가야 했다. 혁명의 시작은 심리적으로 볼 때 남녀관계의 시작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통일에 대한 강조, 전능하다는 느낌, 비밀을 없애고자 하는 욕망, 비밀에 대한 공포는 곧 연인의 편집증과 비밀경찰을 낳는다. 그러나 사랑과 사랑의 정치의 시작이 똑같이 장밋빛이라면 그 마지막도 똑같이 핏빛이다. 우리는 정치적 사랑이 압제로 끝나는 현상, 진심으로 국가의 진정한 이익을 돌본다는 통치자의 강한 확신이 결국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간책 없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모두 죽어도 좋다는 자신감으로 발전하는 현상에 이미 익숙하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사랑에 빠진 연인들도 자신의 좌절을 반대자와 이단자에게 분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구두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 뒤 나는 신문과 우유를 사러 신문 판매소로 갔다. 펄 씨는 마침 우유가 다 떨어졌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창고에서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나는 펄 씨가 가게 뒤편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가 두꺼운 회색 양말에 갈색 가죽 샌들을 신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놀랄 만큼 추한 모습이었으나 정말 묘하게도 놀란 만큼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 왜 나는 클로이의 구두를 보았을 때는 이런 평정을 유지할 수 없었을까? 왜 나는 나의 일용할 양식을 파는 신문 판매소 주인은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학살자, 피학살자 관계를 신문 판매소 주인은 고객의 관계로 대체하고 싶은 소망은 오랫동안 정치적 사고를 지배해왔다. 왜 통치자들은 국민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없으며 샌들 반대 차이에 이렇게 관용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일까? 자유주의적 사상가들은 통치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에 통치한다는 말을 두고 분별력 있는 최소한의 통치에 집중할 때만 그런 따뜻한 마음이 생겨난다고 대답했다. 자유주의 정치학의 가장 위대한 옹호자는 존 스튜어트 밀이다. 그가 1859년에 출간한 자유론은 사랑 없는 자유주의에 대한 고전적인 옹호이다. 밀은 국가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하며 개인적인 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영위하라거나 무슨 신을 섬기고 어떤 책을 읽으라거나 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력 있게 주장했다. 밀은 왕국이나 압제는 모든 국가의 구성원이 신체 및 정신적 규율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했지만 근대 국가는 가능한 한디로 물러서서 국민이 스스로 통치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녀 관계에서 괴로워하면서 그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여지만이라도 달라고 하는 간청하는 사람처럼 밀은 이렇게 말했다. 자유라는 이름을 얻을 자격이 있는 유일한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거나 자유를 얻으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않는 한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는 자유이다. 문명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어떤 구성원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유일한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을 때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그 자신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미리 논문에 담긴 지혜는 아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개인관계에 적용될 경우 밀의 지혜는 그 허술력이 많은 부분을 상실하는 것 같다. 사랑이 오래전에 사라져버리고 껍질만 남은 결혼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다. 각방을 쓰면서 출근하기 전에 부엌에서 만나 몇 마디 건네는 관계, 상호 이해에 대한 희망은 오래전에 포기하고 대신 통제된 오해에 기초하여 미지근한 우정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관계, 저녁에 셰퍼스 파이를 함께 먹을 때에는 정중하게 예의를 지키지만 새벽 3시에는 잠을 못 이루고 감정적 좌절에 가슴 아파하는 관계. 우리는 다시 사랑과 자유주의 사이의 선택의 문제로 돌아온 것 같다. 신문 판매소 주인은 샌들은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짜증이 나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서 신문과 우유를 얻고 싶을 뿐이지 그 이상은 바라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내 영혼을 드러내고 싶지도
그의 어깨에 기대어 울고 싶지도 않다. 따라서 그의 신발은 나에게 거치적거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펄씨를 사랑하게 된다면 똑같은 평정한 마음으로 그의 샌들을 계속 마주볼 수 있을까? 헛기침을 한 다음에 다른 것을 신어보라고 권하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점이 오지 않을까? 나와 클로이 관계가 공포정치 수준에 이르지 않았던 것은 아마 그녀와 내가 사랑과 자유주의 사이의 선택에서 다른 관계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하물며 사랑의 정치인들 레닌, 폴포트, 로베스피에르에게서는 더욱더 찾아보기 어려운 재료를 넣어서 반죽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국가든 남녀든 그 재료만 있다면 그것이 다들 나누어 쓸 만큼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불간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이다. 그 재료는 다름 아닌 유머 감각이다. 혁명가들이 무시무시한 진지함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연인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미심장해 보인다. 젊은 베르테르가 농담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듯이 스탈린이 농담을 하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둘 다 필사적일 정도로 강렬하기 때문이다. 웃을 수 없다는 것은 인간적인 것들의 상대성, 사회나 관계에 내재된 모순, 욕망의 다양성과 충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짝이 평생 제대로 주차를 못하거나 역절을 제대로 닦지 못하거나 전이 매체를 좋아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할 것임을 받아들일 필요성, 그럼에도 그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클로이와 내가 우리의 차이 가운데 일부를 넘어설 수 있었다면 그것은 서로의 성격에서 발견되는 막다른 걸목을 가지고 농담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클로이의 구두를 싫어하는 태도를 버릴 수 없었고 그녀는 계속 그 구두를 좋아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내려가서 그 왼쪽 구두를 집어들고 와 닦아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그 사건을 농담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를 찾았다. 말다툼이 심해질 때마다 자신의 몸을 창밖으로 내던지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늘 상대에게서 웃음을 끌어낼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좌절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내 주차 실력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알랭 프로스트 유명한 자동차 경주 선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클로이가 순교자 노릇을 하려는 데 지쳤지만 그녀를 잔다르크라고 부르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때는 덜 피곤했다. 유머가 있으면 직접적으로 대립할 필요가 없었다. 자국물 위를 미끄러져 넘어갈 수 있었고 그것을 비스듬하게 바라보며 눈을 찡긋할 수 있었고 실제로 말을 하지 않고도 비판을 할 수 있었다. 차이를 농담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표시, 적어도 사랑의 90%를 이루려는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는 표시일 수도 있다. 유머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짜증의 벽들을 따라서 늘어서 있었다. 농담 뒤에는 차이에 대한 심지어 실망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긴장이 완화된 차이였다. 따라서 상대를 학살할 필요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 제9장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사랑을 낳을까? 아니면 사랑이 아름다움을 낳을까? 클로이가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그녀를 사랑할까? 아니면 내가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가 아름다울까? 무한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거나 맞은편 욕조에 누워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왜 우리의 욕망이 이 특정한 얼굴, 이 특정한 입이나 코나 귀를 선택했는지, 왜 이 먹이 곡선이나 포조개가
우리 완벽성의 기준에 그렇게 정확하게 응답했는지 묻게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하나는 아름다움의 문제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며 그들의 얼굴 풍경만큼이나 독창적이고 특색 있는 방식으로 매력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재규정한다. 사랑은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라는 마르실리오 피치의 말이 맞다면 클로에는 어떤 방식으로 나의 욕망을 충족시킬까? 클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방식으로도 충족시키지 않는다. 아무리 그녀에게 아니라고 말해도 그녀는 자신이 괴물처럼 못생겼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코는 너무 작고 입은 너무 크고 턱은 아무런 특색이 없고 귀는 너무 둥글고 눈은 녹색이 모자라고 머리카락은 곡선이 부족하고 가슴은 너무 작고 발은 너무 크고 손은 너무 넓적하고 손목은 너무 가늘다고 고집을 부린다. 그녀는 갈망하는 눈빛으로 엘루나, 보그 같은 여성지들에 실린 얼굴들을 보며 정의로운 신이라는 관념, 그녀의 외모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내뱉는다. 클로이는 아름다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녀는 자신이 그 기준에 엄청나게 미달한다고 믿는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클로이는 아름다움에 대한 플라톤적 관념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다. 이런 관념은 세계 패션 잡지의 편집자들도 공유하는 것이며 이것이 거울 앞에 서는 여자들을 매일 자기 혐오로 몰아넣는 원인이 된다. 플라톤과 보그 편집자에 따르면 각 부분의 균형 잡힌 관계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움의 이상적 형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지상의 육체들은 이 형상을 좀 낮거나 좀 못하게 담는다. 플라톤의 말에 의하면 아름다움에는 수학적 기초가 있다. 따라서 잡지 표지에 나온 얼굴이 즐거움을 주는 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필연인 것이다. 클로이는 자신의 얼굴이 수학적 어려는 그렇다 치고라도 몸의 나머지 부분의 불균형은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우리가 함께 샤워를 할 때 비누가 그녀의 배를 따라 흘러내리다 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녀는 거울로 자신의 몸을 볼 때마다 뭔가 삐딱하다고 얘기하곤 했다. 그러나 대체 뭐가 그렇게 삐딱한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라면 알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아름다운 몸에는 조각가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고정된 비율들이 있다면서 아름다운 이탈리아 처녀의 몸을 600개의 단위로 나눈 뒤 부분과 부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그 비율을 수학적으로 제시했다. 알베르티는 조각론에서 그 결과를 요약하면서 아름다움은 모든 부분들이 조화이며 그런 조화가 나타나는 대상에서는 모든 부분이 어떤 비율에 따라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무엇을 하나 보태거나 줄이거나 바꾸면 더 나빠질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클로이의 말에 의하면 그녀의 몸은 거의 모든 부분이 무엇을 하나 보태거나 줄이거나 바꾼다고 해도 자연이 이미 파괴해버린 것을 더 망칠 수는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과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는 그들이 미학 이론에서 무언가를 빠뜨린 것이 틀림없다. 나는 클로이가 지나칠 정도로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녀의 녹색 눈, 짙은 색 머리카락, 큰 입을 좋아했던 것일까? 그녀의 매력을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은 낭설해진다. 신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는 여러 학아들 가운데 누가 나온지 가려내려는 미술사가들의 논란처럼 무익한 데가 있다. 반 거흐냐 고갱이냐 그들이 작품을 언어로 다시 묘사해 볼 수는 있다. 고갱의 남태평양 하늘의 서정적 지성과 반 거흐의 푸르름의 바그너적인 깊이 또는 기법이나 재료를 설명해 볼 수도 있다. 반 거흐의 만년의 표현주의적인 느낌과
거갱의 세잔적인 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어떤 그림은 우리 멱살을 쥐는 반면 다른 그림은 아무런 감흥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 눈의 언어는 말이 언어로 번역되는 것에 고집스럽게 저항한다. 내가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클로이의 애모에 대한 나의 주관적 반응일 뿐이었다. 남들은 다른 몸에서 비슷한 완전성을 찾아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내 욕망이 머물게 된 지점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나는 아름다움의 객관적 기준이라는 플라톤적 관념을 배격하고 대신 미학적 판단은 결정 근거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나오는 견해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클로이를 바라보는 방식은 유명한 멀러리어의 착시와 비교될 수 있다. 이 착시에서는 길이가 똑같은 두 선이 끝에 다른 화살표가 붙어 있다는 것만으로 길이가 다르게 보인다. 내가 클로이를 바라보는 애정어린 눈길은 밖으로 열린 화살표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런 화살표가 붙으면 평범한 성도 객관적인 측정치와 관계없이 길어 보이게 된다. 클로이에 대한 나의 느낌을 더 정확하게 요약한 아름다움의 정의는 스탕달이 제공해 주었다. 아름다움은 행복의 약속이다. 스탕달은 그렇게 말했다. 실제로 클로이의 얼굴이 내가 좋은 삶과 동일시하는 특질들을 암시했다. 그녀의 코에는 유머가 있었고 죽은 때는 순수를 이야기했고 치아는 간섭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해버리는 당돌한 태도를 암시했다. 나는 그녀의 두 앞니 사이의 틈을 이상적인 배열로부터 불쾌한 일탈이 아니라 심리적 미독의 지표로 보았다. 나는 내가 플라톤주의자들보다 클로이를 아름답게 여긴다는 사실을 자부심을 느꼈다. 가장 흥미로운 얼굴은 대개 매력과 비뚤어짐 사이에서 동요한다. 완벽함에는 어떤 압제가 있다. 심지어 어떤 실증이 느껴진다. 과학적 공식과 같은 도구마의 힘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있다. 이보다 유혹적인 아름다움의 경우에는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각도조차 얼마 되지 않는다. 어떤 빛에서나 어떤 때에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다. 진정한 미는 아슬아슬하게 추를 희롱한다. 자기 자신에게 모험을 건다. 비율이 수학적 규칙에 편안하게 안주하지 않고 모험에 나서서 추로 미끄러질 수도 있는 바로 그 세밀한 것들에서 매력을 발산한다. 마르셀 프루스트가 말했듯이 고전적으로 아름다운 여자는 남자에게 상상력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나의 상상력은 클로이의 치아 사이의 틈에서 노는 것을 즐겼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헝클어져 있었기 때문에 창조적 재배치가 가능했다. 클로이의 얼굴은 그 모호함 때문에 오리와 토끼가 둘 다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비트겐슈 타인의 오리 토끼 그림과 비슷했다. 이 그림에서는 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진다. 상상력이 오리를 찾으면 그는 오리를 보게 될 것이다. 상상력이 토끼를 찾으면 토끼가 나타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보는 사람들의 경향이다. 물론 나를 지배하는 주된 경향은 사랑이었다. 버그의 편집자라면 클로이의 사진을 자기 잡지에 넣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내 여자친구에게서 독특한 면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영혼으로 그녀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이다. 그리스 조각상처럼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의 위험은 그 위태로움 때문에 보는 사람의 눈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상력이 치아 사이 틈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훌륭한 치열 교정의 의사가 필요한 것 아닐까? 보는 사람의 눈에서 아름다움을 찾는다면 보는 사람이 시선을 거둘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나
어쩌면 그것 역시 클로이의 매력의 한 부분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름다움에 관한 주관적 이론은 기분 좋게도 관찰자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어 버리므로. 제10장 사랑을 말하기. 5월 중순에 클로이는 24번째 생일을 기념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피카딜리의 한 가게 진열장에 걸린 빨간 캐시미어 풀오버 스웨터와 관련하여 암시를 주어왔다. 그래서 나는 전날 저녁 퇴근하는 길에 가게에 들러 그 스웨터를 샀고 집에 가서 파란 종이로 싼 뒤 빨간 리본으로 묶었다. 그러나 선물과 함께 줄 카드를 쓰는 과정에서 나는 그녀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음을 깨달았다. 어쩌면 클로이는 사랑의 고백을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내가 한 번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풀오버 스웨터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의 증표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리의 감정을 언어로 번역한 적이 없었다. 우리 관계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핵심은 어쩐 일인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았다. 너무 분명해서일 수도 있고 너무 의미심장하여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일 수도 있었다. 클로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웠다. 그녀는 말을 의심하는 사람이었다. 문제를 말하면 진짜로 문제가 생겨. 그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문제가 언어에서 생겨날 수 있듯이 좋은 것들이 언어에 의해서 파괴될 수 있었다. 그녀가 해준 이야기가 기억난다. 12살 때 그녀의 부모는 그녀를 교회 청년회가 주최하는 캠프에 보냈다. 그녀는 그곳에서 동갑내기 소년을 미친듯이 사랑하게 되었다. 얼굴을 붉히고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들은 함께 호숫가를 거닐게 되었다. 그늘진 언덕에서 소년은 그녀에게 앉으라고 하더니 땀이 밴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마음이 들떠서 소년에게 12살짜리의 모든 진심을 담아서 그를 만난 것이 그녀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그녀는 자기가 한 말이 캠프 전체에 퍼졌음을 알게 되었다. 클로이가 식당에 들어서자 한 여자아이들이 조롱하듯이 나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 하고 외쳐댔다. 그녀의 정직한 고백이 그녀의 연약함에 대한 조롱이 되어 되풀이되고 있었다. 그녀는 언어의 손에 의한 배신을 경험했다. 내밀한 말이 널리 통용되는 말로 바뀌어 버리는 것을 보았다. 이후로 실용성과 아이러니라는 베일 뒤에 숨게 되었다. 그녀가 습관적으로 장밋빛에 저항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사랑의 고백을 했더라도 농담으로 대꾸하여 피해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런 시기에 체계하는 완전한 상투어와 완전한 벌거벗음 둘 중의 하나로 흘러버릴 위험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클로이가 감정적이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너무 신중하여 그것을 낭만주의자들이 달아빠진 사회적 언어로 말할 수가 없었을 뿐이다. 그녀의 감정들이 나를 향하고 있었음에도 묘한 의미에서 그 감정들은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나의 펜은 그녀의 생일 카드, 기린이 하트 모양의 케이크 위에 꽂힌 촛불을 불어 끄고 있었다. 생일 카드 위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저항감과 나의 주저함을 잘 알았지만 그녀의 생일이라는 행사는 우리 사이의 유대에 대한 언어적 확인을 요구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녀에게 건네줄 말을 그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상해 보려고 했다. 그녀가 출근길에 또는 역조에서 그 말들을 생각하며 기뻐하면서도 자신의 만족을 마음껏 음미하는 것조차 망설이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러나 사랑 고백의 어려움은 언어에 관한 유사 철학적인 우려를 자아낸다. 내가 클로이에게 배가 아프다거나 우리 집 정원에 수선화가 가득하다고 말하면 나는 그녀가 그 말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물론 수선화가 가득한 나의 정원의 이미지는 그녀가 가지는 이미지와 약간 다를 것이다. 그러나 두 이미지 사이에는 적당한 등가 관계가 형성된다. 말이 믿을 만한 전달자 역할을 함으로써 그 의미가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경계를 넘어간 셈이다. 그러나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카드에는 그런 보장이 없었다. 내가 하려는 말은 언어 가운데 가장 모호한 것이었다. 그 말이 가리키는 것에는 안정된 의미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물론 마음을 여행하고 온 여행자들은 자기들이 본 것을 재현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사랑은 결국 나비 가운데 드문 색깔을 가진 종과 같아서 종종 눈에 띄기는 하지만 결코 결정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 생각을 하면 외로워졌다. 하나의 단어에서도 언어의 현학적인 사람들 앞에서 펼치는 주장이 아니라 연인들이 서로를 이해시키려는 연인들에게 간절히 중요한 하나의 단어에서도 오류가 발견될 수 있다는 생각. 클로이와 나는 둘 다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우리 각자의 내부에서 상당히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우리는 밤에 같은 침대에서 같은 책을 읽는 일이 많았다. 그 나중에 우리가 각기 다른 데서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다. 결국 책이 다른 책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한 줄의 사랑의 메시지에도 똑같은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나는 마치 어느 것이 가다할지도 모르면서 허공에 수백 개의 포자를 방출하는 민들레가 된 느낌이었다. 사랑의 모든 언어는 과도한 사용으로 훼손되었다. 내가 차에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일 때면 내 사랑은 우연히 흘러나오는 사랑의 노래들로부터 아주 수월하게 힘을 얻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흑인 여가수에게서 힘을 얻었다. 나는 그 여가수의 악센트로 노래를 하고 나는 텅 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클로이는 그 가수가 말하는 그대가 되었다. 그대를 내 품에 안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을까. 그대여, 그대를 내 품에 안고 그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할 수 있다면 내가 클로이에 대해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런 노래의 영향을 받았을까. 사랑한다는 나의 느낌은 그저 특정한 문화적 시기를 잘 살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닐까. 내가 낭만적 사랑을 자랑하게 된 동기는 어떤 진정한 충동이 아니라 사이가 아니었을까? 이전의 다른 문화와 시대에서라면 내가 클로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을까? 현재의 문화에서 스타킹을 신고 싶은 충동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결투로 맞서고 싶은 충동을 대체로 무시라고 하라고 가르치듯이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절대로 사랑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러쇼프코의 말인데, 역사는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은가. 나는 클로이를 캠든의 중국 식당에 데려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중국 식당이 사랑과 관련하여 별로 존중받지 못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랑의 고백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했다. 심리인류학자 L.K. 수의 말에 따르면 서양 문화는 개인 중심적이고 감정에 큰 강조를 두지만 반대로 중국 문화는 상황 중심적이며 남녀와 그들의 사랑보다는 집단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 그래도 식당 라오츠의 지배에는 내 예약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사랑은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사이에 의해서 구성되고 규정된다. 적어도 한 사이 뉴기니의 마누족에게는 사랑이라는 말도 없다. 다른 문화에는 사랑이 존재하지만 특정한 형태로 주어진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랑의 시에는
수치, 죄책감, 양면, 공전 등의 감정에 대한 관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리스인들은 동성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 기독교인들은 몸을 배척했다. 음료 시인들은 사랑을 보답받지 못한 정열과 동일시했다. 낭만주의자들은 사랑을 종교로 만들어 버렸다. 아마 별로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했을 SM 그린필드는 소셜 로지컬 코터리에 실린 글에서 오늘날 사랑은 근대 자본주의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자본주의는 달리 부여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동기를 부여하여 개인들이 남편, 아버지와 아내, 어머니라는 자리를 차지하는 핵가족을 구성하도록 유도한다. 핵가족은 재생산과 사회화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상품과 영역을 분배하고 소비하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다. 전체적으로 말해서 사회의 체제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이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내가 클로이를 생각하면서 이따금씩 느끼는 아픔, 울렁거림, 갈망을 어떤 사이에서는 종교적 경험의 징표들이라고 보았을지도 모른다. 맨발의 카르멜 수녀회를 세운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서 그 만남을 묘사한 적이 있는데 현대인이라면 특별히 열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아마 어루가슴의 묘사로 받아들일 것이다. 천사는 아주 아름다웠다. 얼굴에는 불이 붙은 듯하여 높은 지위에 속하는 천사처럼 보였다. 높은 천사들은 온몸에 불이 붙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는 손에 황금 창을 쥐고 있었는데 철로 된 창 끝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그는 이것으로 내 심장을 여러 번 꿰뚫어 창은 내 내장까지 이르렀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나는 몇 번 신음을 토했다. 그러나 이 강렬한 통 중에서 엄청나게 달콤한 느낌이 스며나와 나는 절대로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앞으로는 내 영혼이 신외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을 것 같다. 결국 나는 기린 그림이 있는 카드가 내 감정을 정리해서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저녁 식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클로이를 태우기 위해서 8시쯤 그녀의 아파트로 가서 내 선물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피카딜리의 상점 진열장에서 흘린 암시에 내가 반응한 것을 기뻐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녀가 며칠 뒤에 슬쩍 내비쳤기 때문에 알게 되었지만 그녀가 가리켰던 것은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었다는 점이다. 나는 창밖으로 몸을 던지려다가 그녀의 만류로 단념했으며 나중에는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바꾸었다. 식당은 더없이 낭만적이었다. 라오초 내의 우리 주위에는 모두 우리처럼 보이는 쌍쌍, 우리는 독특한 쌍이라는 주관적인 느낌 때문에 당시에는 모두가 우리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용납되지 않았지만 손을 쥐고 포도주를 마시고 서툴게 젓가락질을 했다. 옆자리의 캐슈 열매가 클로이의 무릎으로 날아오기도 했다. 어휴, 이제 좀 살겠네. 배가 고프긴 고팠나봐. 하루 종일 무척 우울했어. 클로이가 말했다. 왜? 생일이면 원래 그러잖아. 생일이란 게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데도 억지로 즐거운 척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번 생일은 결국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아주 괜찮았지. 친구가 도와준 덕분에.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며 웃음을 지었다. 내가 작년 오늘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 클로이가 물었다. 몰라. 어디에 있었어? 끔찍한 숙모하고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 아찔했지. 나는 연신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 내 생일인데도 나를 초대해준 유일한 사람이 숙모인데다가 그 숙모는 또 계속 어떻게 너같이 좋은 여자아이가 아직도 배필을 못 만난지 모르겠다고 떠들어대니 따라서 너하고 만난 것도 가히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녀는 정말 사랑스러웠다.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가 내린 가장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하지만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느끼는 매력은 독특하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 사랑, 헌신, 헐림 이런 단어들은 계속되는 사랑 이야기들의 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바람에 생긴 혀 때문에 다 닳아버린 것들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언어가 독창적이고 개인적이고 완전히 사적이기를 바라는 순간에 나는 감정적 의사소통의 돌이킬 수 없이 공적인 성격과 마주치게 되었다. 식당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낭만적인 배경 때문에 사랑이 너무 두드러졌고 따라서 진지하게 느껴지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스피커에서 쇼팽의 넉턴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탁자에서는 하트 모양의 초가 타오르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하트 모양이 아니라 음경 모양이었어야 한다고 농담하는 소리가 들었다. 아마 다인주의자였나 보다. 내 사랑을 이라는 말 속에 담는 동시에 가장 진부한 연상들은 쓰레기통에 버릴 방법이 없는 것 같았다. 그 말에는 이질적인 역사가 너무 풍부했다. 음료 시인들로부터 카사블랑카까지 모든 것이 그 글자들을 이용해 왔다. 나 자신의 감정의 저자가 되는 것이 나의 의무가 아닐까? 클로이의 독특함에 상응하는 고백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우리의 상황의 해석성을 의식하며 당혹스러워하고 있었다. 20세기 말의 어느 날 밤 서구의 중국 식당에서 생일을 축하하는 남자와 여자 연인들. 아니야, 나의 의미는 결코 사랑을 타고 여행을 떠날 수 없었다. 다른 운송수단을 찾아야 할 것 같았다. 순간 나는 클로이의 팔꿈치 근처에 있던 무료로 나오는 작은 마시멜로 접시를 보았다. 갑자기 내가 클로이를 사랑한다기보다는 마시멜로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마시멜로가 어쨌기에 그것이 나의 클로이에 대한 감정과 갑자기 일치하게 되었는지 나는 절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은 너무 남용되어 닳고 닳아버린 사랑이라는 말과는 달리 나의 마음 상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하는 것 같았다. 더 불가해한 일이지만 내가 클로이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나는 너를 마시멜로 한다고 말하자 그녀는 나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것이 자기가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달콤한 말이라고 대답했다. 그때부터 사랑은 적어도 클로이와 나에게는 이제 단순히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입에서 맛있게 녹는 지름 몇 밀리미터의 달콤하고 말캉말캉한 물체였다. 11장 그녀에게 무엇을 버는가. 6월 첫 주부터 여름이 다가오면서 런던은 지중해의 도시처럼 변했다.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나와서 공원이나 광장으로 갔다. 더위와 더불어 사무실에 새로운 동료가 생겼다. 그는 워털루 근처 사무용 건물 단지 프로젝트에서 6달 동안 함께 일하게 된 미국인 건축가였다. 런던에서는 비가 온다고 하던데 뜻밖이네. 윌은 점심시간에 코벤트 가든의 한 식당에 앉았을 때 이렇게 말하고는 덧붙였다. 믿어지지가 않는군. 나는 풀오버 스웨터만 잔뜩 가져왔는데. 걱정 마, 윌. 여기에서도 티셔츠를 파니까. 나는 5년 전에 윌리엄 너트를 처음 만났다.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학교에서 한 학기 같이 공부를 했다. 그는 엄청나게 큰 키에 살갗은 늘 햇볕에 그을러 있었다. 탐험가처럼 울퉁불퉁한 얼굴에서는 대담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위는 버클리에서 공부를 마친 뒤 미국 서해안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 이젠 그의 세대 가운데 가장 혁신적이고
지적인 건축가의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었다. 아키텍스 저널은 그를 미스 반 데어러이와 제프리 바와의 사생아로 생물적 현실에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고 평가했으며 심지어 평소에는 과묵한 아키텍처럴 리뷰 또 그가 콘크리트를 이용하는 방식을 칭찬했다. 그래, 요즘 만나는 사람 없어? 윌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물었다. 설마 아직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아니야. 그 여자와는 오래전에 끝났지. 지금 진지하게 사귀는 여자가 있어. 잘됐네. 이야기 좀 해봐. 한번 만나서 저녁이나 같이 해. 좋지. 어쨌든 이야기 좀 해봐. 클로이, 24살. 그래픽 디자이너. 똑똑하고 아름답고 아주 재미있고 멋지군. 너는 어때? 사실 별로 말할 게 없어. UCLA 출신 여자하고는 사귀었는데 서로 상대방의 머릿속을 차지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둘 다 비상줄을 당겨버렸지. 아직 둘 다 진지한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 그래서 클로이 이야기나 더 해봐. 그 여자에게서 뭘 본 건데? 내가 그녀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 그날 저녁 세이프 웨이 한가운데에서 클로이가 계산대에 서서 식료품을 비닐봉투에 요령 있게 꾸며 넣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을 때 다시 그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그녀의 이런 사소한 동작에서도 매력을 느꼈다. 모든 것을 그녀가 완벽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 거의 모든 것을 보았다. 잠시 나는 요구르트 병이 되어 그녀의 부드럽고 사려 깊은 처리 절차에 따라서 쇼핑백의 참치 캔과 올리브 기름병 사이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 공상을 했다. 내 공상과 어울리지 않는 슈퍼마켓의 사무적인 분위기, 간 파촉 주간을 보고서야 나는 내 사랑의 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았다. 차로 돌아가면서 나는 클로이가 식료품 사는 일을 아주 귀엽게 처리하더라고 칭찬해 주었다. 멍청한 소리 말고 트렁크나 열어. 열쇠는 내 가방 안에 있어. 클로이가 대꾸했다. 두 눈이나 모양이 제대로 갖추어진 입에서 매력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슈퍼마켓 계산대 위에서 움직이는 여자의 손에서 매력을 찾아내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클로이의 몸짓들은 빙산의 일각처럼 그 밑에 놓인 것을 가리켰다. 그것이 진정한 가치. 호기심이 덜한 사람이나 사랑이 덜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의미 없어 보일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바로 연인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나는 저녁 러시아워를 뚫고 집을 향해 차를 몰면서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 사랑은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클로이에게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작 그녀 자신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에 비추어 볼 때 부수적이고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실 그녀에게 속하지도 않은 것을 내가 제멋대로 읽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그녀의 비탈진 어깨, 차의 머리받침에 걸린 머리카락 하나를 보았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녀의 앞니 사이에 틈을 보게 되었다.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여자와 나의 예민하고 감정이 풍부한 연인 사이에 실제로 일치하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본질적인 평범함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관계를 드러낸다. 그래서 방관자 자리에 선 사람들에게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지겹다. 방관자들은 묻는다. 저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한 인간 외에 무엇을 보는 걸까? 나는 클로이를 향한 내 뜨거움을 친구들과 공유해 보려고 했다. 영화, 책, 정치와 관련하여 많은 공통점을 발견한 친구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메시아적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을 마주한 무신론자들처럼 세속적이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친구들한테 세탁기 옆의 클로이, 영화관에서의 클로이와 나, 주문을 하려고 기다리는 클로이와 나에 대해서 10번쯤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플롯은 없고 액션조차도 거의 없는 이야기, 움직임이 거의 없는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중심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나서야 나는 사랑이 외로운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물론 클로이가 식료품을 싸는 모습 자체에 사랑할 만한 면들이 내재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내가 그녀의 몸짓, 세이프웨이에서 우리와 함께 줄을 섰던 사람들에게는 달리 해석될 수도 있는 몸짓에 내가 부여하기로 결정한 어떤 것일 뿐이다. 사람이란 절대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다. 이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나 미워하는 바탕에는 주관적이고 또 어쩌면 환상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나는 위르의 질문 덕분에 한 사람에게 속해있는 특질과 연인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특질 사이의 사이를 깨닫게 되었다. 윌은 신중하게도 클로이가 어떤 사람이냐고 묻지 않고 더 정확하게 내가 그녀에게서 무엇을 버느냐고 물었다. 클로이는 오빠가 죽은 직후 그녀가 막 8살 생일을 지났을 때였다. 매우 철학적인 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나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 죽음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했거든.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철학자가 되지. 그녀의 가족들이 지금도 넌지시 이야기를 하곤 하는 그녀의 주요한 강박관념들 가운데 하나는 데카르트와 버클리의 독자들에게는 익숙한 것이다. 클로이는 자기 눈을 두 손으로 가리고 가족에게 오빠가 살아있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가족이 보이는 것과 똑같이 마음속에서 오빠가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마음속에 오빠가 보이는데 왜 오빠가 죽었다고 하는가? 그녀는 거기서 더 나아가 실제에 더 큰 문제를 제기했다. 클로이는 부모에게 느끼던 감정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이 눈을 감고 그들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죽일 수 있다고 적대적인 충동의 힘과 마주한 8살짜리 소녀답게 싱긋 웃으며 말했던 것이다. 물론 이 계획은 부모에게서 심오하게 비철학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 아론에는 한계가 있다. 클로이에 대한 내 관점이 현실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완전히 판단력을 잃은 것일까? 물론 그녀는 나에게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도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스러울까? 이것은 오래된 데카르트의 색깔 문제이다. 보스가 보는 사람 눈에는 빨간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도 본질적으로 빨간색일까? 몇 주일 뒤 윌은 클로이를 만났는데 그는 내가 클로이에 대해서 했던 말에 의심을 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물론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라호야의 한 별장에 캔틸레버 지붕을 얹은 이야기로 그녀를 따분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다음날 직장에서 캘리포니아 사람에게는 결국 영국 여자들이 물론 아주 특별해 보인다고 말할 때에도 그런 것이 느껴졌다. 솔직히 말해서 클로이가 나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클로이는 우리 집 거실에서 내가 오디오에 걸어놓은 바흐의 칸타타를 함께 들으며 책을 읽고 있었다. 음악은 하늘의 불길, 신의 축복, 사랑하는 벗들을 노래하고 있었다. 책상의 전등으로부터 캄캄한 방을 가로질러 오는 빗줄기에 드러난 클로이의 얼굴은 피곤하지만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 역시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 셰프웨이나 우체국에서도 가면서 일부러 애써 평범한 척, 인간인 척 하지만 섬세하고 거룩한 생각들로 가득 찬 천사의 얼굴. 눈에 보이는 것은 몸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홀린 연인은 영혼 역시 그 껍질과 똑같기를 바라게 된다.
몸이 거기에 어울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를 살같이 표현하는 것이 속에 든 번지르기를 바라게 된다. 나는 몸 때문에 클로이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녀의 본질에 희망을 품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몸을 사랑했다. 그것은 매우 가슴 설레는 희망이었다. 그러나 클로이의 얼굴이 트럼프 레이오, 언뜻 보면 현실로 착각하게 만드는 속임 그림에 불과하다면 마흔이 되면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얼굴을 가지게 된다. 조지 오웰은 이렇게 썼다. 그러나 클로이는 이제 겨우 24살이었다. 그녀가 나이를 먹으면 달라질까? 오웰은 자연의 정의에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얼굴을 얻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돈이나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 끔찍한 여둘성 좀 끌 수 없어? 천사가 갑자기 말한다. 무슨 끔찍한 여둘성? 저 음악 말이야. 저건 바오잖아. 알아. 하지만 정신없잖아. 코스모폴리탄에 집중할 수가 없단 말이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저 여자일까? 나는 건너편 소파에 앉아서 잡지를 읽고 있는 클로이를 다시 보며 생각한다. 아니면 그녀의 입, 눈, 얼굴 주위에 형성된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것일까? 그녀의 얼굴은 그녀의 영혼의 안내자로 이용한 가정에서 혹시 내가 잘못된 한율을 적용하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실체의 속성 한 가지를 실체 자체로 대체해버린 것은 아닐까? 왕관을 군주로 바퀴를 자동차로, 백악관을 미국 정부로, 클로이의 천사 같은 표정을 클로이로. 오아시스 컴플렉스에서는 목마른 사람이 물, 야자나무 그늘을 본다고 상상한다.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그런 믿음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간절한 요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환각을 낳는다. 갈증은 물이 환각을 낳고 사랑에 대한 요구는 왕자나 공주라는 환각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오아시스 컴플렉스가 완전한 망상인 것만은 아니다. 사막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지평선에서 무엇인가를 본다. 다만 야자나무는 시들었고 우물은 말랐고 오아시스는 메뚜기로 뒤덮였을 뿐이었다. 나도 비슷한 망상의 피해자가 아닐까? 신곡을 쓰는 사람이 얼굴을 하고 앉아서 코스모폴리탄의 별점을 열심히 읽고 있는 여자와 한방에 단둘이 있는 나는